정당의 개념은 이야기는 헌법상 정당의 개념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적 요건이 정당의 그 내용적 요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형식적 정당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갖추어지면은 그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정당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참여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사 형성, 즉 선거죠.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참여를 위한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헌법이 인정하는 보호하는 정당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요소 외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적 요소를 정당의 성립 요건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법에는 뭐 이 점을 비롯해서 정당이라 하면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해서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라고 해서 이제 헌법상의 정당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공익 실현을 해야 될 의무를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당은 공익을 실현하는 자다라고 하는 관념은 거기 정당의 개념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논점은 정당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의 헌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개념 요소로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논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논점이 불거진 케이스가 이제 정당 등록 요건 사건인데, 지금 정당 등록 요건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5 이상의 시도당,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전국적 정당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지역 정당,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시나 특정 도에 서만 성립된 당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국을 단위로 해야만 된다. 그래서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시도당에 한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당원을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당 등록 요건입니다. 이제 지금 이걸 다툰 겁니다. 정당 등록 요건이 너무 과도하다. 아니 지역 정당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5개 시도에 각 1000명씩 뭐 당원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툰 겁니다. 정당 등록 요건이 너무 과도해서 결국은 무엇에 대한 제한이 됩니까? 어떤 자유가 제한되죠?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죠. 제8조의 1항에서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이다.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 뭐 여러 가지 언급했지만 결국은 정당 설립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때 이제 9사람이 합헌하는데 헌법이나 정당법상 정당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해놓고 쭉 뭐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이것을 정당의 개념 징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런 공익 실현을 할 의무를 정당에게 지우는 것, 그것이 정당의 개념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정당은 그런 정당의 개념 표지 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 표지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당한 지역 요건은 국민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의 하나의 지표로서 삼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5개 지역 시도 당을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걸 판단하기를 심사 기준 부분에서요. 정당의 개념 표지를 정당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걸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재량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정당 개념,
결국 헌법이 예정하는 정당 개념은 두 개였습니다. 개념 요소는 하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것이죠. 참여해야 되고요. 또 참여를 위한 조직이 있을 것. 이게 기본적인 이제 요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 정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현재는 그것도 뭐 어쨌든 정당의 개념을 정당의 개념 요소로 어떤 것을 정당의 개념 요소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임의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또는 입법자의 강범위한 입법 행성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위헌 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을 소위 느슨한 비례 심사를 그 심사 기준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성의 영역에 강범위 입법 행성의 영역이 있다거나 또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되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재량 자위적인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정당한 재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행정법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입법자가 재량 영역에 속하는 것을 전혀 말도 안 되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는 그런 그 판단이 아닌 이상은 입법자가 기본적으로 재량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함부로 이제 위헌 판단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사 기준은 이제 그러면서 우선 그 입법 목적이 헌법상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인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법률조항이 취하고 있는 수단이 것은 이런데 그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는가, 목적과 수단의 비례관계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관계를 따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뜻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영역은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합리적인 비례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게 일종의 느슨한 비례심사를 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으면은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재량 판단은 헌법재판소로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냥 합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은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단이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이 두 개만 판단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의 비례관계를 따지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만 심사하고는 그걸로 끝. 그래, 오케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침해의 재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판단을 더 나아가서 하지 않습니다. 침해의 재소성 판단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수단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침해 재소성입니다. 침해 재소성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현저히 적고 잃게 되는 기본권적 이익이 현저히 크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법익 간에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잃게 되는 기본권의 이익들이 서로 이익 간에 비교 행량을 할 때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익 균형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과잉금지 원칙
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은 4단계로 심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적합하다는 의미는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만약에 일말의 기여도 없다. 그럼 그거는 목적과 수단의 비례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수단의 적합성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자위적인 수단의 선택이 되는 거죠. 입법자가.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을 내가 보지를 못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아마 뭐 그렇게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적합성은 목적 달성에 적어도 일정한 부분 기여하면 됩니다. 100% 목적 달성에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데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재수성은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인가. 지금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여기서는 이제 시도당, 5개 시도당 또 1000명이라고 하는 당은 정당의 등록 요건이죠. 그것이 선택한 수단이 되죠. 이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인가 하는 것인데 그 부분 판단을 아예 안 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은 심사 기준은 아주 느슨한 비례심사를 합리적인 비례관계만 따지고, 그래서 이게 느슨한 심사입니다. 침해 재소성 판단이나 법의 균형성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합헌 결정냅니다. 그러면서 목적의 정당성에서 이게 결국은 이 입법 취지는,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시도 적어도 5개 전국에 걸쳐서 그 시도당이 있어야만 정당 등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현재도 그렇게 읽었고요. 그런데 과연 지역정당을 또는 군소정당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도 약간은 이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라고 하면서 약간 깨림직한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는 이제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 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적 정당성에 의한 입법문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그냥 정당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재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군소정당이나 지역정당의 배제가 특히 이제 정당 설립 단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헌법적 공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소정당이나 지역정당이 일단 출범은 하게 하고 등록은 하게 하고, 그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못했거나 또는 지지가 현저히 낮아서 그와 같은 이제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설립 단계에서부터 아예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 자의의 표현이 나왔죠. 자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시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5개 시도당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등록 요건으로, 이것이 이런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기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 자위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표현들이 다 막 섞여서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걸로 끝. 그냥 더 이상 위헌 심사를, 위헌 논쟁을 하지 않고 합헌합니다. 이걸 보면은 다소 헌재가 이런 그 정당의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좀 설득이 좀 쉽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정당에 대해서 공익 실현 의무는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은 사적 결사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정당에게 공익 실현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익 실현 의무를 정당의 개념 요소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큰 틀에서의 지금 전 인식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는 국가 의사를 행사하는 과정과 기본권 보장에 근거하는 국민 의사 형성은 구분되어야 되고, 공익 실현 의무는 국가기관에게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사적 결사체에게 또는 기본권을 실현한 가운데 공익 실현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는 달리 공익 실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현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공익을 위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그러죠. 주관적 공권. 자유와 권리는 각자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걸 어떤 전체 공익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다른 디테일한 논리지만 헌재가 이 점을 좀 경시한 거 아닌가 하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긍정 의무가 헌법상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인정될 것인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긍정 의무는 이 내용적 규제잖아요. 내용적으로 정당의 개념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된다. 정당은 그렇게 만약에 그 요건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결국은 그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미리 사전에 선관위가 등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이제 선별하는 거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 설립에 관해서 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정당이 그 중앙선관위가 정당 등록 요건으로 만약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건 심사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그거는 허가제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설립에 있어서 허가제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쟁점 3은 마찬가지로 이게 잔여재산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경우에 등록 취소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에 기속시키는 것도 일정 강제 해산의 취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의 성과를 만약에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포함시킨다면 어떤가? 이것도 문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2014년에 한참 지나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등록을 취소할 때 그 등록 취소 요건으로 이걸 설정했습니다. 정당 등록 취소 요건으로 2% 그러니까 직전에 열렸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에 의석이 한 석도 없고 또 전체 총 유효 투표에 전부를 합산해가지고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이 정당의 등록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정당의 등록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이제 정당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진보신당이 1.13, 녹색당이 0.48, 청년당이 0.34 밖에 얻지 못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등록이 취소되니까 동일한 명칭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청구인들이 이 정당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이 정당한지를 과잉금지 원칙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여기서는 2014년에 최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9사람이 위헌합니다. 이게 이런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정당의 자유, 그러니까 정당의 자유의 내용, 정당 설립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을 언급하는데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 심사 기준은 아까 1999년도에 결정하고 다르게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고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심사 기준을. 그러면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본 게 침해의 재소성. 침해의 재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해의 재소성을 판단한 그 논법은 이제 여기 잠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목적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헌법상 정당의 그 개념 요소에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당으로 헌법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 최소한의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만약에 정당은 등록해놓고 전혀 선거에도 후보자도 안 되고 참여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정당의 개념 요소에서 벗어납니다. 그때는 등록을 취소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일정한 득표를 얻었다 그러면은 그게 2%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도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당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정당 등록 취소가 되면은 그 이런 2%의 기준으로 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여해가지고 2%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등록을 바로 취소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 이야기는 이제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 대안이 있다라고 지금 헌재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제한적인 기본권 제한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취지가 이런 이야기가 바로 침해의 재소성 요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과잉금지 원칙을 실제로 사례 문제를 풀이하고 적용시킬 때 이런 논법을 써야 됩니다.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대안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해 가야 됩니다. 이게 침해 재소성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법재판 이 취지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국회의원 선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건데 이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또 유권자의 지지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이래 2% 못 했다고 해서 이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읽게 되는 기본권적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법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법을 보면요,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 현재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재소성이나 법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비례심사입니다. 통상적인 엄격한 비례심사고요.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본 대로 어떨 때는 헌재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만 인정해 놓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걸로 논쟁을 그걸로 끝냅니다. 이게 이제 느슨한 또는 소위 합리성 심사, 합리적 비례관계를 따지는 좀 완화된 그런 비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은 보통 이 4단계의 심사를 다 하면서요. 하면서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4단계 심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느슨한 심사를 해서 합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가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직은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잉금주의 원칙을 위반한 그 제한인 경우에 그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과잉되게 기본권을 제한해서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그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제한 자체는 그것이 위헌 아닙니다.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당성이 있으면은 합헌이 되는 거죠. 제한의 정당성이 없다. 그 제한의 정당성이 없다는 걸 따지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과잉금주의 원칙이고 과잉금주의 원칙에 위반돼서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그래서 위헌이다. 그때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적 구분은 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헌법에서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 교수님, 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침해한다고 하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라고? 다시?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음흠. 그러면 과도하게 제한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하면 예. 될까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그게 의미가 바로 과잉되게 제한해서 위헌이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제한됐다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